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와 테러 상황까지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강대국 간 패권 경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 위기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국방 포커스. 2022년 우리를 둘러싼 안보 위협 상황을 전망해 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2022년 급변하는 세계 안보 정세와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입니다.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미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미국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김영준 교수입니다.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등을 가르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3년 3월에 군사 전문기자로 시작하여 현재 올강 군사저널 발행인견 대표직을 맡고 있고 사단법인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박정아입니다. 작년 고려대학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고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 약간 긴장되네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건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2022년 이런 상황 계속될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로나19 상황 안타깝게도 2020년 델타 변이에 이어 전파력이 매우 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위기 사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좀 많이 두드러졌었죠. 민 교수님, 이 또한 2022년 우리에게는 극복해야 될 난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죠. 벌써 두 번째 겨울을 코로나19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게 됐죠. 그로 인해 가지고 선진국 국민들은 벌써 세 번째에 어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에 반해서 개도국 국민들은 한 번도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 같은 중견국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우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건 방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를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이 있죠.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로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충분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처,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잘해냈어요, 그죠? 네. 믿음직만 합니다. 근데 이제 2022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좀 이게 좀 잘 대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잘 대처하고 있죠. 지금 군하고 민의 협력, 민군 협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저희가 아마 교과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항에 아마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군에 의해서 질서 있게
줄을 서시는 모습부터 검역하고 방역 시설에 이동하는 모습까지 모두가 이제 군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잊지 않을 건 이제 코로나 백신 수송이죠. 이런 부분들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코로나 백신 수송에 있어서 군의 역할은 없었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2021년 되돌아보면 국제 질서는 한마디로 미중 갈등이 신냉전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띠기도 했는데 패권 경쟁이냐 경쟁적 공존이냐 자 2022년 미중 어떤 관계로 성립이 될지 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그 세계 패권을 두고 전략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전략적 경쟁은 이제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패권국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거 중국이 이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국력을 키우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그 국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이제 그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에 중국이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좌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적 경쟁에 들어간 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미중 관계는 경쟁, 대립, 협력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협력보다는 경쟁과 대립이 부각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가장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되는 첨단 기술 분야죠. 반도체나 배터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물론 뭐 그 대립 부분에 있어서도 뭐 가치나 이념, 인권, 민주주의를 그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치 체제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서 2022년에도 경쟁과 대립이 지속되고 협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이 화상으로 진행됐던 미중 정상회담. 근데 이게 공동 성명을 내지 못했어요.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서로. 왜 그럽니까, 교수님? 어느 정도 뭐 예상된 내용이었죠. 사실 그때 이미 베이징 보이콧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110개국을 모아서 회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에 미중 화상 회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상 재밌는 거는 싸울 걸로 예상이 됐던 회의긴 하지만 동시에 4시간인가요? 꽤 긴 시간을 또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희가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싸울 이유는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민 교수님 말씀처럼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또 동시에 진행됐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 교수님,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다자주의, 가치 중시 외교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기조가 드러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민주주의 인권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를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동맹 시스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는 이 두 가지의 강점을 결합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데 방점을 찍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강조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동맹들과 파트너들을 결집해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해 주신 민주주의 정상회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화상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과연 이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동맹과 파트너들을 다소 느슨한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 뜨거운 감자를 부상한 곳이 바로 대만 아니겠습니까? 네, 미중 갈등, 긴장 고조, 대만을 둘러싼 두 국가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데
박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의 구도로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이어 제3대 절대 권력자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대만과 또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홍콩의 경우는 이미 그 일국 통치라는 정책 아래 장악하며 또 이제는 대만까지도 그 수중에 넣으려고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그 여세에 힘입어 후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후 단계적으로 대만과의 그 안전한 통일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 시기에 미국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인 보이콧을 공식화해버렸죠. 네. 동맹국 규합에도 나섰는데 박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지역에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자국의 안보 및 영향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예외적인 보이콧은 미국 중심 동맹국 규합에 중대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보이콧에 합류하도록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고민이 깊지 않습니까? 올해는 한중 외교 맺은 지 벌써 30년이 되는 해인데 이 중국의 중요성은 뭐 또 우리로서는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때 30주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 이제 방한하냐마냐 이제 저희 쪽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악화되고 보이콧이 있는 해죠. 뭐 중국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제1의 교육국이고 중국에서는 BTS 팬덤을 금지시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엄청나게 수출이 되고 있는 곳이죠.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을 빼놓고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애증의 기억이 공존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임에는 확실하죠. 이 미국하고 이 중국 중간에 껴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이 대한민국.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국익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해결 방법을 알면은 참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김영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국과 중국 다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고요. 그리고 네. 잘 지내는 게 필요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문화 모든 분분에 있어서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 중에 부정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김영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 제일 교역국이고요. 거의 우리의 수출입이 거의 한 25에서 30%를 담당하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돼가지고 잘 산다면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가진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현명하게 이제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전략적 균형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두 국가 다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그 두 국가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글로벌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미경중이라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그런 이분법적 논리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익 중심의 원칙 외교를 펼칠 때가 됐다. 미중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전략 경쟁을 잘 목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분야별 사안별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해당 분야에 대한 우리의 국익을 명확히 하고요. 그에 따라서 보편적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관련된 유관국들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고 이해시켜 나가면서 네.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는 그러한 현명한 외교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건 어땠을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이제 줄여나가면서 미국과의 동맹국들에게 인프라와 공급망 구축 전략을 추진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 교수님, 이런 점을 또 부각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이디어 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장 첨예화되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고 한다면 미중 간의 국력의 격차가 가장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미래의 먹거리 분야이기도 한 그 첨단 기술, 뭐 배터리, 반도체, AI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죠. 첨단 기술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M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협력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강점,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높이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어떤 제반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 중심에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을 배제할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들을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중요성은 미국 워싱턴에서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몸값을 눌리는 그런 현명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민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갑자기 힘이 좀 솟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해 5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상호 호혜적인 협력적 동맹으로 이제 격상이 됐습니다. 민 교수님, 이 부분 조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이죠. 워싱턴에 개최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과거의 한미 동맹하면 군사안보 중심이었죠. 1953년에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군사안보 조약으로 시작했던 그 한미 동맹이 이제는 70년 동안 성공적인 그런 과정, 성장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미 동맹이 다루는 그 분야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인적 교류까지 광범위하게 확대가 됐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안보 사항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네.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양국이 노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미 간의 협력이 한반도를 넘어가서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차원까지 이렇게 확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사이버, 우주까지 확대되는 그런 협력의 분야를 보여줬고요. 예. 이슈에 있어서도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기후변화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다루는 그러한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읽어보시면 양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 부분은 한미 협력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복합화됐구나. 우리가 정말로 많은 국력 신장이 있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또 백신 동맹, 우주 동맹, 한미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미 간의 그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서 군사 분야에 이제 한미 간의 성과도 컸는데 그만큼 미군에게 우리의 이런 변화가 매력적인 또 파트너로 또 격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었죠. 저희 민정훈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70년은 대북 군사 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입니다.
지금부터 이 70년은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이제 격상이 된 것이죠.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같은 건데요. 네. 사실 미사일 지침이 없더라도 한국은 완전한 우리 편이다. 우리 어떤 통제라든가 어떠한 구속이 없더라도 완전한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일치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주 사이버 분야 굉장히 협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저 미사일 지침 종료 같은 쾌거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군사 분야 우리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난 여러 가지 협력들이 아마 커질 겁니다. 또 민 교수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영준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미사일 그 지침이 종료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주 국방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김영준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미국이 왜 우리에게 미사일 지침을 종료해 주었나? 미국 측 입장에서도 한국이 어떤 그 신장되고 어떤 재고된 미사일 능력을 갖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 고려를 한 것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동맹을 갖고 있지만 이 수많은 동맹들 중에서 미국의 어떤 첨단 군사 기술이라든지 정보 능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즉 상호 운영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인도太平洋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영내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미국이 혼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동맹을 강조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과 일본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게 보다 더 확장된 군사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루어진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결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괄적 안보를 목표로 하는 가치 동맹으로 한미 동맹이 격상된 만큼 이제 지역적에서 좀 벗어나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그야말로 핵심축 역할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열린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동맹 관계는 더욱 그 돈독하게 되었고 이제 금년에는 인도 그 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안보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의 유상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토대로 하여 더욱 튼튼하게 우리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민 교수님.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주목을 끌었는데 동시에 또 영내외 그 동맹 강화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거론한 것이 조금 또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해야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죠. 작년 12월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인도태평양, 즉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5개의 핵심 요소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언급이 된 거죠. 예.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면 5개 핵심 요소가 뭐냐면 첫째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그 개방을 증진을 한다. 두 번째가 영내외 동맹과의 관계를 갖다가 강화를 한다. 세 번째가 경제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등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번영을 증진시키겠다. 네 번째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5번째가 어떤 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것이 5개 핵심 요소로 제시가 된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영내 동맹 강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공무만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거론이 된 거죠. 네. 구체적으로 영내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태국, 필리핀,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을 거론을 했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만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이 첨단 기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이죠. 예. 이러한 부분은 동남아시아 부분에 가서도 동맹 강화에 있어서 핵심이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을 강조함으로써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과 일본과 더불어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거론이 된 건데요. 예. 그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협력에 있어서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해 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22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이제 우리의 신남방 정책, 요거 좀 협력 가능성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개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죠.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사실 신남방 정책이 뭔가요? 저희가 신남방 정책을 한 이유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치적이나 안보적 간섭을 배제하자는 철학적 사유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방향성이 맞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입을 한다거나 하는 건 중국과의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너지를 내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동남아 지역도 사실 특정 국가의 헤게모니에 너무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예. 거를 위해서 미국과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한반도로 좀 집중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2019년 2월 말 정말 기대가 컸었잖아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그 파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답보 상태 길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공조가 일관되게 잘 협조가 되어 왔는지 요거 다시 한번 민 교수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좀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네. 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 때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한미 간에 있어서 북미 대화 재개라든지 북미 관계 전반에 관한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진전 이 어떤 큰 과제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압박과 관여를 병행을 해가지고 어떤 그 단계적으로 북핵 협상을 진전시키는 어떤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수단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주의와 그리고 동맹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이 동맹을 강조하는 대외 정책의 기조가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투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은 그 긴밀한 소통이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한미 간의 노력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한국 측의 주도적인 촉진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통해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제안을 제시를 해서 하루빨리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미 간의 그 싱가포르 선언 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이 말은 남북 간, 북미 간의 그 선언문을 뭐 바이든 행정부도 수용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수순을 위한 미국의 노력. 하지만 또 계속 뭐 문을 두드린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자, 그렇다면 2022년 남북 간 북미 관계 예측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저희가 노력했던 베이징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 보여요. 그거랑 상관없이 저희 종전 선언에 대한 노력은 미국과 이제 북한과 소통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지만요. 또 한 가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바빴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있고 내부 인프라빌 관련한 공화당의 공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동력이나 인센티브가 좀 적은 상태였죠. 이런 상황이지만 가장 좋은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나서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토니 블링컨이라든가 제이크 설리반 같은 핵심 관계자들은 이란에 관한 단계별 해법을 추진해서 성공시켰던 대화파의 상징들이죠. 이란 문제는 북한보다 더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가 있고 3월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인수위를 꾸리면서 북한도 아마 조금씩 대화의 문을 더 많이 열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미국이 중간선거가 11월이거든요. 그 전에 아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여름까지는 북한하고의 어떤 접점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화답을 할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좀 긍정적인 그 분석을 좀 해주신 거네요. 네, 잘 그 돼야죠. 기대가 좀 잘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 국제 정세라는 게 워낙에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다들 연결이 크고 작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중에 복병이 미중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 전략적으로 북중 파트너십 강화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믿고 의지할 국가가 그 현재로서는 핵명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밖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북중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특히 핵 문제의 그 해결이 없는 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악화되거나 이안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자국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생필품, 온유 등을 그 중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2022년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요거 다시금 또 한번 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뭐 식량 지원, 보건 의료 분야 등 협조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현재로서는 그 북한과의 접촉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524 조치도 해제되지 않았고 또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종전 선언을 한다 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협력 움직임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북한의 취약계층인 영아나 또 임산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만이 해답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고장난명,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만이 소리가 나듯이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이 선행되어야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또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 이거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중단을 요구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정말 어떻게 될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민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갈등이 또 첨예해지고 있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렇다면 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좋으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좀 과거에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했던 소련을 견제했던 것처럼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 견제가 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라는 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놓고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나토라든지 미국의 대서양 동맹들이 러시아 쪽으로 동진하는 부분, 네. 그리고 자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가 자꾸 나토에 가까워지고 서방 쪽에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미국이나 서방이 주도하는 경제지대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또다시 서방에 가까워지는 것을 목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어떤 수많은 병력을 증발을 해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지금 군이 거기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을 해서 미국이나 서방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작년에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이 김영주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걸 저지할 그런 역량이나 의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발발하게 된다면 미국은 초강도의 어떤 그 경제 제재를 다시 할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을 해서 러시아도 이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침략이라든지 대응 수위를 좀 낮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러시아 국경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러시아 군인이 한 10,000명 정도는 철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10만 명 이상의 군이 가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즉 러시아와 서방 간의 어떤 협상이라고 할까요? 네. 이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가 그 추이를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에서 봤듯이 그 지역적인 안보 위협 상황이 그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여파를 좀 미치는데요. 김 교수님, 이번 미러 갈등 단지 유럽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미칩니다. 미국하고 협력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정한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일정 부분의 영토를 점령했을 때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고 외교적 제재 수단으로만 그친다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심리적인 효과를 줄 거고요. 사실 벨라루스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그 지역인 발트 3국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나라들이 동시에 이제 미국이 앞으로는 지켜줄 수 없는 나라구나라는 예상을 하면서 유럽에서는 뭐 EU군이 창설이 되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핵무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자체 자주방어 수단들이 여론들이 뒷받침을 하면서 굉장한 혼돈에 빠질 겁니다. 지금 근데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저희 민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우리가 이제 많은 전략가들이 한번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이 위기를 굉장히 좋은 걸로 조약을 체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 그럼 굉장히 이제 반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러 간에 지금 연합훈련 등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지금 다소 느슨해지면서 미국이 원하는 우리 민정 교수님께서 예상하신 그런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화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어쨌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또 러시아에 간에 어떤 형태로든 뭐 문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시도는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동맹, 뭐 대륙 동맹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 주도의 반러 또 반중 전선의 어떤 확장 연장선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민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주도로 이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결집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중국도 새를 불리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파키스탄, 북한, 이란 같은 국가들을 결집을 해가지고 미국 주도의 어떤 결집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라는 것이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어떤 우리의 주장이라든지 입장이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새를 불린다면 중국도 이에 맞서 새를 불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협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제 정세가 신냉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만큼 협력을 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강대국이고 러시아도 과거의 어떤 찬란한 제국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더 잘 살고 국력이 세다고 해서 과연 러시아가 중국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밀도 있는 협력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국제 정세는 미국 주도로 어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반하는 수정주의 국가들 그 대표가 중국과 러시아거든요. 예.
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미국이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그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의 미러 갈등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것이 동북아와 특히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김 교수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미러가 뭐 전쟁 수준으로 가면 한러가 만나기도 껄끄러워요, 사실은. 네. 그리고 뭐 한반도 비핵화에서는 러시아가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신한반도 경제체제, 소위 말하는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는 신한반도 경제체제는 러시아, 한국, 북한의 에너지, 철도 협력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랑 미국의 갈등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보건 분야가 한러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을 국내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 교수님, 2022년 한러 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2022년에도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에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백신을 먼저 개발을 했고 그 백신을 우리의 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백신 생산을 그 중심에 두고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 관계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노력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깨어있어라. 그날이 다가온다. 2004년 기후변화를 주제로 다룬 대표적인 재난영화 투모로우를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결국 지구가 온통 빙하로 뒤덮이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만 해도 뉴욕,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가 홍수와 토네이도, 우박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비현실적이란 평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그저 상상 속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보이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년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변화에 국제사회가 대처하는 자세. 지금 알아봅니다. 출발!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2달째 쏟아진 폭우로 보트를 타고 다니는 게 일상이 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영하 40도의 기록적인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도 있습니다. 과거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이제는 지구촌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인류 앞에 재앙처럼 벌어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우리가 150년 전에 비해 1도 정도 오른 지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1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가뭄, 대규모 산불 등의 기상이병과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왜 1도가 뭐길래? 이렇게 되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 신체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체온이 1도 정도 상승할 경우 어떤가요? 우리 몸에서 보내오는 경고 메시지를 생각해 봅시다. 으슬으슬 몸살 기운이 올라오고 컨디션 난조로 고생한 경험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도만 상승해도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현상인 해수면 상승과 열돔 현상으로 지구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극지연구소 북측 해빙 예측 사업단에서는 여름철 북극의 얼음 면적이 30년 전에 비해 25%밖에 남지 않았음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 말인즉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북극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상 패턴들과 직면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돌입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평균 온도 상승의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 9월에 발표하는 IPCC 6차 보고서를 앞두고 작년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담은 실무 보고서가 2013년 이후 8년 만에 나왔다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09도 높아졌다는 내용으로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기후 재앙의 마지노선인 1.5도까지는 0.41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속도대로 화석에너지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경엔 파리 협정에서 기후 재앙 마지노선으로 정한 1.5도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예를 들어 바닷속 산호가 70%에서 90% 소멸, 어업 생산량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은 물론 해수면의 상승은 곧 생물종들의 서식지를 앗아갈 것이고 이는 생물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또한 50년 빈도의 극한 폭염은 과거보다 8.6배 정도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가뭄 등 극단적인 기상이변도 최고 2배 정도 잦아질 전망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영화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곧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기후변화는 우리가 대처해야 할 새로운 안보 위협 사안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이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적극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지구가 아프지 않도록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생명,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안보를 위협하는 것 빠뜨릴 수 없죠. 코로나19 상황에도 테러 위협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이버와 관련된 또 테러와 관련된 이런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민 교수님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어떤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있어서 오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위협과 더불어서 비전통적 군사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기후변화, 난민 이런 부분에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그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가짜 뉴스라든지 어떤 그 컴퓨터화돼 있는 공급망을 교란하는 테러 계속 부각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라든지 비군사 전통적인 군사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 양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발빠른 대책 대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직 뭐 국내에서는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해서 뭐 테러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제 한미 간의 대북 군사 동맹에서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커졌기 때문에 사실 테러 위협은 그에 반해서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전 세계로 넓어진 것이고 미군 기지는 여전히 한국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군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더라도 미군 기지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관한 장점만큼이나 테러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또 테러와 주요 범죄가 연계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테러 단체가 테러 자금을 범죄로 만드는 그런 현상인데요. 뭐 일례로 아프리카의 해적 상황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를 테러에 대비한 훈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공할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진 하생방 무기와 또 특수전 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물색 틈 없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사이버 안보 또 신기술을 보호해야 되는 게 또 새로운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요, 교수님? 신기술 사이버 분야가 이제 국제안보의 핵심이죠. 우리 민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이버 분야는 사실 민관군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영역 작전,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제 사회의 어떤 협약도 이제 필요한 상태죠. 하이퍼소닉 뭐 이런 신기술 AI 나왔을 때도 바이오테크죠. 국제 군비 통제 레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사이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사이버 테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걸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신뢰를 서로 구축하는 그런 국제 군비 통제 레짐의 어떤 발전들이 필요한 때죠. 네. 이번에 요소수 사태 뭐 보면서 느낀 건데 2022년 안정적인 공공망 확보, 뭐 공공망 다변화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외교 다변화하고 그 함께요. 그 말씀해 주신 수출, 수입선 다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그 수입선 다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한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서 미국이 이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또 동맹과 파트너들과 결집을 해서 첨단 기술, 주요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국제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주요 원재라든지 광물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그 자신들만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그 구체화하고 있거든요. 이걸 본다면 지금 국제 환경에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뿐만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그 수출 수입선을 찾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예를 들어본다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그 규모만큼의 시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수입선 다변화는 굉장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 노력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보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2022년 안보 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대비 태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이나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선 박 대표님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경우 곧 다가올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5월에는 신정부가 출범할 것입니다. 대북 경계심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잠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군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가 되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네, 민 교수님.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주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주적인 안보 역량 강화인데요. 오늘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와는 다르게 어느 강대국이 중견국이나 약소국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극주 안보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즉 유동성과 불확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안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중심이 돼서 자주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라든지 코로나19 백신 생산, 보건 분야, 기술 분야 이런 부분은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을 어떤 홍보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제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우리에게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외교안보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죠. 그 한미동맹하고 아마 그 자주국방일 겁니다. 이건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지하기 때문에 신행정부가 수립되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21년하고 큰 차이가 없이 코로나, 미중 전략 경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저출산 문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이런 부분들 잘 설계하면서 국민 속에 사랑받는 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 2022년 한 해도 국제 정세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시대 남북미 북미 대화 재개 또 한반도의 새로운 봄이 좀 찾아오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도 우리 군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한 군대, 국민의 군대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